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9월 25일 월요일 지금 밤입니다. 이번 주에도 뭐 국제 정치는 항상 일이 많습니다만은 9월 19일 바로 지난 화요일이죠. 9월 19일이 한반도에서 가짜 평화인 9.19 합의가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유럽에서도 9월 달에 평화, 아주 엉터리 평화가 한번 있었는데, 오늘은 도대체 그 한반도의 평화는 어떻게 유지가 되었는가. 그래서 한반도 평화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답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평화는 평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힘 또는 전쟁하겠다는 의지로 평화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 한반도 평화의 수수께끼, 압도적 힘의 과시를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학자 중에 지오프리 블레인이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히 유명한, 뭐 호주에서는 1등 가는 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이 전쟁에 관한 책을 80년대에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더 코지스 오브 워, 전쟁의 원인이라는 책인데, 이것도 뭐 제가 정말 오랫동안에 뭐 여러 번 읽었던, 그리고 우리 교과서로도 썼었던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제1장이 이 평화의 미스테리입니다. 평화의 수수께끼예요. 평화의 수수께끼라는 장이 있고, 참 평화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블레인 교수가 이제 몇 마디 한 것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평화가 정상적인 상태라는 가설은 정확한 것은 아니다. 국제정치는 평화가 정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이 더욱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이 나오고, 짧거나 길거나 역사상의 모든 전쟁에는 이름이 있었다. 그렇죠. 뭐 6.1 전쟁이라는 전쟁도 있고 30년 전쟁, 100년 전쟁, 한국 전쟁, 월남 전쟁 전부 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화가 오래 지속되어도 평화의 시대에 붙여진 이름은 없다. 평화가 오래 계속되는데 그 평화의 시대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한반도의 역사, 정말 지난 1000년을 보면은 한국전쟁 끝난 1953년서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됐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평화는 길어도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 70년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끼리는 전쟁은 안 할 거다. 언어가 같은 나라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의 사실입니다. 잘 살면은 전쟁이 없을 거다. 또 그렇지도 또 않았어요. 그리고 종교가 같으면은 평화가 있지 않겠어? 또 그렇지도 않았다. 참 평화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평화가 잘 오질 않죠.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참 평화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인하는 거예요. 서로 사인하는데, 제가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만은, 빅토르 쉐르블레이즈라는 벌써 한 100수십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860년대를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BC 1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1500년 전부터 1860년까지, 그러니까 3360년 동안을 역사를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만은 평화조약이 8,000건이 있었답니다. 평화조약을 맺을 때마다 이거 사인하는 나라들은 이제 우리는 영원한 평화가 오는 거야 라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 8,000건이 다 실패했습니다. 평화가 지속된 시간은 평균 2년 정도에 불과했다. 그리고 왜 그러니까 평화는 참 수수께끼예요. 평화조약을 맺어도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최근의 학자입니다. 예일대학의 브루스 로셋이라는 아주 전쟁론의 대가인데,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평화협정 또는 불가침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그런 것이 없는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보다 높다. 아니, 평화조약을 맺고 불가침조약을 맺은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전쟁을 더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정말 평화는 참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전쟁할 일이 없는 나라는 평화조약을 맺지 않습니다. 전쟁할 일이 없는 나라는 평화조약을 맺지 않는다. 종전선언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전쟁할 일이 있는 나라가 평화조약도 맺고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말하면
그 예일 대학의 브루스 러셀 교수가 한 말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전쟁광이라고 소문난 사람들 있죠. 레이건 대통령이라든가 처칠이라든가 아마 오늘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화주의자라고 소문난 대표적인 사람은 영국의 챔벌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챔벌레인 얼굴하고 처칠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보겠는데 챔벌레인은 히틀러를 만나가지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히틀러하고 사인하고 왔습니다. 만날 때 히틀러가 계단 위에서 챔벌레인을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악수를 합니다. 그래가서 이제 이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지금 역사에서는 이 챔벌레인은 참 바보 같은 사람으로 치죠. 여기 여러분 사진 보시겠네요. 1938년 9월 30일. 그 지금부터 거의 딱 85년 전쯤 되는 일입니다. 뮌헨을 방문했어요. 뮌헨을 방문해가지고 딱 그 히틀러가 나와서 한 계단 위에서 악수를 하고 또 영국 수상은 한 계단 밑에서 악수를 하는 겁니다. 평화를 구걸하러 왔으니까 그렇게라도 악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월 30일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있는 그 앞에 많은 그 환영객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챔벌레인이 종이 한 장을 들고 흔듭니다. 이게 히틀러랑 사인한 종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로 영국 수상이 독일에서 영광스러운 평화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히틀러하고 사인한 종이를 갖고 와서 영광스러운 평화예요. 나는 이것이 이 시대의 평화라고 믿습니다. I believe it is peace for our time. 이 시대의 평화라고 믿습니다. 전쟁하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그때 처칠 수상은 이제 곧 전쟁이 날 거다라고 그러면서 탄식을 했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뭐 어차피 독일은 전쟁할 것인데 그래도 전쟁을 1년이나 더 지연시키지 않았느냐. 2차 대전 전쟁사에 참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알란 밀렉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참 잘 아는 교수님인데 이 사람의 그 2차 대전 전쟁사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뮌헨 협정 때문에 히틀러는 전쟁 준비를 더 제대로 진행할 수 있었고 영국은 더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을 더 오래 그리고 잔인하게 만들고 말았다. 챔벌레인이 없었으면 2차 대전이 6년 가지 않습니다. 챔벌레인이 히틀러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주는 바람에 히틀러가 전쟁 준비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유명한 그 엉터리 평화조약,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1939년 8월 23일 날 맺었습니다. 독일하고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소련은 독일, 너는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프랑스나 영국을 공격해. 이런 소리죠. 그러고서 독일하고 소련이 전쟁 나는 데까지 딱 1년 10개월 걸립니다. 1939년 8월 23일 날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1941년 6월 22일 약 300만의 독일군이 소련을 향해서 공격을 하죠. 평화조약, 불가침 조약이 이렇게 다 엉터리가 됐는데 그래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화를 깨뜨리는 놈들이 보통 그 악당들이죠. 나쁜 나라들입니다. 나는 레이건 대통령이 참 전쟁광이라고 이렇게 막 욕을 먹던 사람인데 레이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만은 이 말이 참 그 마음에 와닿습니다. Evil is powerless if the good are unafraid. 선한 사람이 용감할 때 악은 맥을 추지 못한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선한 사람이 용감할 때. 근데 용감한 사람 보고서 자꾸 전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이 세계 일반적인 그 정치 현상이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좌파들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라고 부르짖었죠. 뭐 문 대통령이 가장 앞에서 부르짖은 사람인데 그 외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 중에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지금 여러분 사진 봐요. 정전협정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끝냅시다. 한국전쟁 끝내는 건 종전선언하면 끝낸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 사람도 여자 대통령 후보인데 김재연이라는 젊은 친구입니다.
정전협정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 전쟁을 끝냅시다. 한반도 평화 선언. 이 사람들은 말이죠. 종이에다가 사인하면 평화가 오는 거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김일성이가 한 얘기 보여드릴까요?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현실주의자예요.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1972년에 남북대화가 시작된 다음에 서울을 다녀온 북한 간부들한테 한 말입니다. 우리가 남조선과 마주 앉아 평화를 운운하면서 회담을 하는 것도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 준비 일환이고 그 연장선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싶게 얘기했습니다. 때문에 동무들은 우리 당이 대외적으로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평화 공세로 나갈 때일수록 절대로 평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말고 더더욱 전쟁 준비를 다그쳐야 합니다. 이 집단하고 종이에다가 사인을 하고서 평화를 얻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9월 19일 날 문재인 정부 때 참 그 국가안보를 파기했던 그런 그 사실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2018년 9월 19일 날 남북 군사 합의 그래서 9.19 합의라고 그러죠. 그때 북한이 요구한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북한이 그 신문기사 그냥 읽겠습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 협상에서 청와대, 국방부, 주한미군 기지 등 서울과 수도권이 포함되는 군사 분계선 이남 60km까지 전투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60km를 선으로 그으면은 서울 시내가 다 들어갑니다. 서울 시내 전체의 비행기가 날 수가 없어요. 김포공항에도 비행기 못 들어옵니다. 참 이런 그 무리한 부탁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인사로 구성된 협상단은 이를 바로 거부하지도 않고 그대로 군에 들고 와 검토를 지시했다. 북한이 60km 비행기 날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서울 시내 전역에 비행기 날지 못하게 하자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걷어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고 와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고 왔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서울 합참에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60km를 받아들이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눈치를 보며 한미연합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저는 솔직히 국가안보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식의 접근이 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5년을 버틸 수 있을까? 조금 더 염려하는 사람은 5년 버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평화의 수수께끼에 제가 맨 앞에 말한 정답, 막강한 힘이 대한민국의 힘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있었다. 미국의 힘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에 국군의 날 행사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죠. 북한이 국가 전략상 저는 결코 핵무기 포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정은 체제는 속성상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알아듣는 언어는 폭력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였죠. 여러분 그 북한이 요구한 9.19 남북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60km로 칠 때는 서울의 저쪽 그 강동구 송파구 일부 빼놓고는 서울 시내 전체가 비행기가 날 수 없습니다. 김포공항, 인천공항 다 비행기 못 나는데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지. 그러니까 최종화는 서울도 20km 해가지고 일산 부근은 비행기가 날지 못합니다. 일산에 비행기가 날지 못하면 서울을 무슨 재간으로 방어하는 거겠습니까? 혹자는 그래요. 아니 우리도 20km, 북한도 20km 못 나는 거 아니냐. 원래 북한이 주장하는 건 우리도 60km, 북한도 60km를 주장한 거 아니냐. 그게 같은 거로 보면 안 되는 거가 휴전선에서 평양까지는 멉니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는 가깝습니다. 근데 서울 거기를 10km, 20km 못 날게 하고
북한을 10km, 20km 못 날게 하는 거는 서울하고 평양이라는 그 지리적인 위치에서 봤을 때 이거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190km인데 서울서 휴전선까지는 23km입니다. 휴전선에서 평양까지는 167km고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대7로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은 70km면 서울은 10km. 그래도 서울이 더 불리한 것이에요. 근데 이런 지정학은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같이 20km씩 양보했다라고 뭐 이렇게 정부가 국민들을 이렇게 속였는데 남북 9.19 군사합의는 주한미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주한미군이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최근에 책을 쓰면서 다시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9.19 합의에 대해서 미국의 이 국무장관, 폼페오 국무장관이 엄청나게 화를 내었다라는 그 기사가 있는 것을 다시 발견했는데 미국은 이 합의를 지킬 생각도 없었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것이지만 지금 알 사람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 보시는데 미국 공군 대령 사진입니다. 마이클 P. 드리스콜이라는 이 현역 공군 대령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근무했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할 때 F-16 전투기도 탔고 그리고 F-117이라는 전투기도 탔습니다. 군산에서 이제 근무했고 오산에서 근무했는데 군산에서 근무할 때 F-117 스텔스를 조종하던 조종사입니다. 이 사람이 대위 때입니다. 미국의 에어포스 타임스라는 잡지사에서 이 한국에서 근무한 이 장교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에서 근무할 때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김정일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북한 영공을 휘젓고 다니던 일이다. 이거는 그때 김정일이 때입니다. 그러니까 F-117이 북한을 휘젓고 다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왜 가만히 있느냐? 말을 못하죠. 창피하니까. 들어온 사실도 몰랐고 들어왔다고 미국이 얘기해도 아니라고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네. 지금은 F-117 전투기는 이미 낡아가지고 다 퇴역이 됐고 그보다 월등히 성능 좋은 F-22라는 최고의 전투기가 북한 영공 침투 임무를 승계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건 비밀이 같이 포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일본 잡지라든가 또 홍콩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다 난 기사지만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거의 국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하도 부르짖는데 미국에서 한국 문제를 전공하는 해리 카지아니스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또 평화협정 종전선언 이거 해달라고 또 구차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1억 % 동의한다. 100%가 아니라 1억 % 동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말입니다. 종전선언을 했다고 치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허용하고 금융과 은행 사기를 그대로 둘 것인가?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낼 수 없는 것이 종전선언이다. 근데 왜 그것을 자꾸 하자고 주장하느냐?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왜 평화선언을 하자고 주장하느냐? 주한미군 철수. 바로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사람들, 자유민주주의 중요하고 한미동맹 중요하다는 사람들도 그 평화협정 좋은 거 아닙니까? 종전선언 전쟁을 끝나자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라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전선언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유엔군 사령부 해체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이 만약 통일되는 날이 왔을 때 북한이 붕괴되거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가장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군사력이 유엔군입니다. 한국군이라든가 미군보다는 유엔군의 타이틀이 훨씬 더 좋죠. 예.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요구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해달란다. 미국에 있는 한국계 학자 이성윤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을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긴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가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그 평화 선언하자, 종전 선언하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정의롭지 못해요. 북한한테 꿇어가지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정의가 있는 겁니까? 북한이 통일하는 것이 정의가 있는 통일입니까? 단 국민이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하고 평화는 같은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죠.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보웰벨 대장이 한 말입니다. 2018년에 한 말이니까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다 꼼수를 안다 이거죠. 한국을 사형시키는 데 서명한 것과 같은 셈이다. 한국을 사형시키는 것과 같은 평화협정을 하자고 조를 거냐는 그런 얘기죠. 미군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환영하고 필요할 때만 한반도 방어를 위해 남아있을 의무가 있다. 참 그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날이 온다면 미군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는 수수께끼입니다. 평화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할 말이 나오는데 그 조선일보 사설에 한쪽만 지키는 남북 군사합의 기념할 것이 아니라 폐기를 검토해야 된다. 저는 뭐 당장이라도 폐기 얘기를 저는 강력히 권유합니다. 서울을 지킬 수가 없어요. 경기도 상당 부분, 서울 북쪽은 의정부 동두천은 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루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취임한 이후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식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쟁하자는 소리냐?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평화의 수수께끼인 겁니다. 한미동맹이 진정한 동맹으로 바뀌고 있다. 북한과 중국이 잠재적국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다. 북한과 중국이 전부 다 우리의 잠재적국입니다. 그리고 요번 며칠 전에 제가 오늘 준비는 안 해왔습니다만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그 해설 방송을 보니까 중국한테 대한민국이 맞짱을 뜨니까 한중간에 평화가 온다라는 그런 그 미국 전문가들의 해설도 이제 봤습니다. 강경정책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강경정책은 말은 나쁘지만은 그게 좋은 말로 하면은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라는 말하고 같은 것이죠. 금년 1월 1일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는 말입니다.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이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해야 한다.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와 실질적 훈련만이 안보를 보장한다. 이게 너무나도 상식인데 이 상식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이러면 전쟁 난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었죠. 최근에 참 그 아주 심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9월 25일이니까 오늘 뭐 새벽 조선일보인데 인터넷에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장이 조태용이라는 그 외교관 출신 분이 계시는데 대북 압박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경우에 윤 정부에서 북한이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아주 결정적인 얘기인데 바로 이것이 완전한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못 버티는 날 한반도에는 제대로 평화가 오는 것이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로마의 베제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군사를 공부하는 사람, 전쟁과 평화를 공부하는 사람의 참 만고불변의 근원인데 Si vis pacem para bellum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통한 평화가 언제라도 더 안전하고 확실한 평화입니다. 굴종을 통한 평화는 이거는 평화도 아니에요. 정의가 없습니다. 이완용이가 평화입니까? 이완용식 평화. 그런 평화를 한반도에 다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5년 동안에 그 미국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을 해가지고 한국이
평화도 유지했고 자유민주 체제가 살아남았는데, 네, 바로 이제 금년은 그 9월 26일이 이제 뭐 지금 촬영하는 기준으로 내일인데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10년 만에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국제정치에서 가장 원천적인 국가의 행동입니다. 한스 모겐스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다. 힘의 정치고, 힘의 정치이기 때문에 국제정치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법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힘에 의한 질서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모름지기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힘을 과시해야 된다. 자기 힘을 과시함으로써 상대방의 공격 의지를 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 그 집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낮이었습니다. 그날 막 전투기 포금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로 딱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그 공군 우리나라 비행기들이 하늘을 날면서 이게 구름을 이렇게 뿌리면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군이 날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그 보는 장면이라서 참 가슴이 뭉클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힘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따위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센 나라죠. 거기다가 막강한 한미동맹은 한국이 힘들었던 시절 뭐 한미동맹도 엉터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데 기여했고, 지금 한미동맹이 좋아짐으로써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에까지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평화라는 것이 참 평화가 정상이 아니에요. 평화가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이 평화는 그 역설적으로 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평화를 지키려는 세력이 막강한 힘을 과시할 때 그때 지켜진다는 이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